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이 마주하는 날 4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만났던 과거와 달리 하루만 만납니다. 경우에 따라 서울과 평양을 출퇴근하는 셔틀 회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운명적인 숙제를 풀어야 할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남과 북은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다음 달 27일 정상회담을 여는데 합의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2007년 10월 열린 데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입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선 의전과 경호 등에 관한 실무회담도 열립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구축을 위한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가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남북 간 의견 교환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일 것입니다. 북측도 폭넓은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제 문제가 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하는 겁니다. 민심이 바라는 게 우리의 우제입니다. 남북은 4월 중 후속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의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은 얼마만큼 환대를 받았을까요? 오늘 오후 북한이 50분 가까이 대대적으로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철저히 김정은을 중심으로 북한이 촬영하고 북한이 편집한 것들입니다. 먼저 곽정화 기자입니다. 군악대가 나팔을 불자 불빛 회장을 헤치고 김정은과 리설주가 레드카펫 위로 걸어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비공개 방문이지만 의장대 사열까지 합니다. 국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석근평 동지의 안내를 받으시며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해군, 공군, 명예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만찬도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찬은 호화로운 샹들리에와 금빛 장식으로 둘러싸인 인민대회당 금색 대청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전통 가극부터 클래식 우리 전통 공연까지 끊임없이 무대를 수놓습니다. 극진한 환대인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의 황제 의전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자금성을 통째로 내준 것만 빼면 의장대 사열에다 금색 대청에서의 만찬, 그리고 오색찬란한 공연 관람까지 판박입니다. 이튿날 오전까지 함께한 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내외가 탄 차량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외교에서 냉정한 국익 계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적 신뢰 역시 빼놓을 수 없겠지요. 처음 만난 김정은과 시진핑, 이 사람들은 30대 중반, 60대 중반이니까 30살쯤 차이 납니다. 북한은 이 둘이 형제의 정을 나눴다고 선전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는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 주석이 부인 리설주와 악수할 땐 지켜보던 김정은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직된 분위기는 금세 녹아내립니다. 시 주석과 평리위안 여사가 커다란 항아리와 자기 그릇, 비단 등 화려한 선물을 진열해놓고 김정은 부부에게 직접 설명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친형제와 같이 뜨겁고 열렬한 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당 두 나라 최고領導자들 사이에 오가는 친형제와 같이 뜨겁고 열렬한 정이 흘러넘쳤습니다. 이어진 만찬에선 1983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과 만나는 영상까지 틀며 대를 이은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중 친선의 길이 아로새겨진 로세대領導자들의 고귀한 생애를 전하는 역사적 화폭들이 펼쳐졌습니다. 김정은이 베이징에 머문 시간은 25시간에 불과하지만 단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베이징에 머문 시간 딱 25시간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지나는 곳곳을 중국 당국은 철저히 공개했습니다. 통제했습니다. 이 모습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불안감 때문인지 정작 본인이 타는 벤츠 리무진은 평양에서 직접 열차로 실어 왔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단둥역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14시간. 지나는 철로 사이사이 200m 간격으로 무장한 경찰이 서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철로 폭파나 훼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베이징역에 내려 숙소인 국빈관을 향하는 김정은 차량을 수십 대의 사이드카가 에워싸고 이동합니다. 자동차 행렬은 21대의 모터시클의 호의를 받으며 위풍당당한 개선 장군 같은 모습입니다. 김정은이 이동할 때마다 교통은 철저히 통제됐는데 반대편 차선까지 가로막고 완전히 비워놨습니다. 철통 같은 경호지만 자신이 탈 차량만큼은 북한에서 직접 열차로 싣고 왔습니다. 벤츠 리무진 뒷좌석에 금박 휘장이 박혀 있는데 지난번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 있던 북한 국무위원장 휘장과 똑같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후 처음으로 북한 밖으로 나온 가운데 신변 보호엔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김정은이 먼저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용한 북미 정상회담은 3주째 공식적으로는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중국 대사가 직접 찾아와 김정은 방중 결과를 국가안보회의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젯밤 김정은과 만남이 매우 잘 됐다는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그의 인민들과 인류에게 옳은 일을 할 좋은 기회가 있다며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백악관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We feel like thing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at the meeting yesterday was a good indication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has been working. 하지만 북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이 최대한의 압박 작전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거리를 좁힌 북한이 제재 완화와 단계적 비핵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我们也一直本着这一原则，在半岛问题上发挥着积极的建设性作用。作为安理会常任理事国，中方履行自己国际义务的意愿，是毋庸置疑的。 하지만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압박이 느슨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었던 북한 식당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둥 최대 북한 식당인 류경 식당은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평양 고려관도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월 10일까지 북한 자본이 투입된 식당과 기업의 모두 철수를 명령했고 1월 초 선양 칠보산 호텔 등 상당수 북한 기업이 영업을 중단했지만 다시 돈벌이를 시작한 겁니다. 대북 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경 무역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곧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둥은 대북 제재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곳입니다. 김정은이 베이징을 다녀간 이후에 북중 간 훈풍의 기대감 역시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늑장 부실 대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건데요. 최순실 씨가 관저에 도착하기 전까지 대면 보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보고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건 최순실 씨를 만난 뒤였습니다. 오후 2시 15분 청와대 관저에서 최 씨와 함께한 회의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구조 상황을 보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 비서관 3명은 그로부터 2시간 전인 정오 무렵 사고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누가 대면 보고를 할지 떠넘기며 전전긍긍한 탓입니다. 세 사람은 결국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올 때까지 대면 보고를 미뤘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런 사실을 모두 숨겼습니다. 세월호 사태 당일 피청구인이 머물던 관저로 외부인은 누가 들어왔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피청구가 그 참모들이 대책회의하진 않았죠.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본관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서관 3사람은 검찰에서 최 씨가 관저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과 함께 자신들이 대면 보고를 미룬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한 A 변호사는 문고리 3인방의 진술에 대해 일방적 주장으로 모두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검찰이 오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기소한 건 이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윗선이 이 세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대응문건 작성 지시 혐의 어찌 인정하시나요? 조 전 수석은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걸 사전에 막는 대응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지시를 받은 윤 전 차관과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특조위 회의 내용 등을 수시로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가 무산되게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조사 불가 논리나 특조위 비판 문건을 만든 것도 두 사람의 지시에 따른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사한 해수부 간부 3명에 대해선 상부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변인들의 논평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찰을 개에 비유해 비판했다 사과했는데 이번에는 세월호 7시간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다 논평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어제 저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촛불 집회를 광란의 시간으로 언급하며 국정농단이란 제목으로 끌려내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적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홍 대변인은 첫 논평 배포 후 2시간 정도 지나 박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편파적으로 수사받은 게 사실이다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더 거세졌고 한국당은 오늘 새로운 논평을 냈습니다. 그 시간에 집무실에 있지 않고 침실에 있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의 논평은 당과 상의하지 않은 개인적인 논평이었다고 선긋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섞고 대조할 대상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역하고 앞장섰던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제 논평도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련하기조차 합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국민과 유가족 앞에 네,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한 검찰 수사 결과 사회부 강경석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4시간의 미스터리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가운데 3시간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지만 나머지 4시간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짚어볼 부분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두고 여러 가지 괴담이 많았잖아요. 결국 그 괴담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건가요? 네,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혜 씨를 모처에서 만났다는 소문을 비롯해 청와대 내에서 구판을 벌였다거나 의료 시술을 받느라 이 7시간의 행적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괴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첫 보고를 받았던 그리고 지시를 내렸던 오전 10시 22분부터 최순실 씨를 비롯한 5인방, 문고리 3인방과 함께 5인 회의를 하기 전까지 남겨진 4시간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4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4시간에 대한 억측이나 괴담이 또다시 생길 수도 있는데 이 4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네, 검찰이 6개월에 걸쳐서 즉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자 63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만난 외부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관전에서 의료 시술 행위도 없었다고 검찰은 못 박았습니다. 오전 10시 41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가 관저로 들어가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한 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가글액을 전달했던 간호장교는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대는 명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시가 있으면은 갖다 드려요. 그러면 왜 가끔 의료용 가글을 쓰셨을까요? 하필이면 그날? 네. 다만 검찰은 당시 전후 상황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3월만 유럽 순방을 다녀온 뒤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또 당시 인후염 관련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추론은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라 4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본인을 직접 조사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런 국가적 참사 상황에서 내실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이렇게 내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면서요. 네, 박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지낸 유일한 인물이죠. 이 관저 요리 담당사인 요리연구가 김막업 씨는 지난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 7시간 행적이 어떠니 온갖 말들이 있었지만 그냥 평소처럼 내실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당일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오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청와대는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한 겁니까? 검찰이 내린 결론은 최순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문고리 3인방은 구속된 뒤 최 씨가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 왔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4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채워지고 있는 이 7시간의 행적. 하지만 남은 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결국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박 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지켜야 할 마지막 의무는 진실을 밝히는 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강경석 기자였습니다. 1948년에 벌어진 제주 4.3 사건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을 당했었죠. 올해로 70주년을 맞아 제주도는 이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제주도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라는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4.3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됩니다. 찬성 31명으로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한 차례 제의를 요구했지만 다시 의결한 겁니다. 제주도에는 4.3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제주 4.3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주도는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공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방 공휴일을 정한 건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도청과 의회, 산하기관 공무원만 쉴 수 있습니다.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만 특혜를 누린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공휴일까지는. 그게 불만이죠. 공무원은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발이 따르자 제주도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왜 공무원만 쉬냐고. 차별은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느 분도 쉬는 건 아니고. 논란은 있지만 5.18 기념일이 있는 광주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 부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시환입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젯밤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를 보강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여기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치소를 나서고 있습니다. 전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후 대기했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자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지금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성폭행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안 전 지사의 범행 부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보강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력을 집중해 성폭행 혐의를 보강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검찰은 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한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정부와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찰에게 얼마나 더 많은 수사권을 떼어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작심하고 이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지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드러냈던 문 총장이 한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검찰이 완전히 배제된 데 대해서는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주도한 박 장관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등을 겨냥해선 법률을 전공한 분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을 놓고 실제로 그런 논의를 했을까 하는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가라며 논의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담겨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 대신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자치경찰 도입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벌인 힘겨루기에서 며칠 전까지 사과를 받아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 안전추진위원회 회원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이 황 청장의 골프 비용을 대신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접대 골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청장은 골프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골프 비용을 계산한 사람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골프를 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놓고 황 청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경찰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확한 사용료를 계산해 되돌려 줬어야 한다. 만약 차인이 발생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정식 감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오늘의 뉴스터치는 금괴를 빼돌린 절도 사기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 방 안에 있던 20대 남성 경찰을 보고 잠에서 깹니다. 경찰이야, 어? 네? 경찰이라고. 경찰이요?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야? 네? 저예요? 체포영장.
20대 청년들이 줄줄이 체포되는데요. 22살 A씨 등 10명은 지난해 7월 금괴 배송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금괴 유통업체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되는 1kg짜리 금괴 6개, 시가 3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원래 금괴 무역 중개업자로 일해 이 수출입 과정을 훤히 알고 있었는데요. 이 범행 전 조직원들을 모아 역할 분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선후배들에게 각각 조직원들의 모집책, 그리고 배달책, 여권을 위조하거나 이 대포폰을 만드는 역할을 맡겼는데요. 금괴 수출 유통업자들이 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고 여권에서부터 각종 관계 증명서까지 위조했습니다. 이 돈으로 외제 차량이나 명품 시계를 사고 성형도 하며 호화 생활을 했는데요. 금괴를 판 돈으로 호화 요트를 빌린 뒤 불꽃놀이를 보면서 파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믿지 못했는데요. 실제 조직원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시죠. 자신들에게 이 대포폰을 가져다 준 브로커에게 사례금을 줄 때도 다른 조직원들을 따라붙게 해서 실제로 이 돈이 건네졌는지 확인 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결국 체포된 뒤 자신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작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남양주의 대형 마트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무빙워크에 모여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던 외부 정비관리업체 소속 작업자 21살 이모 씨가 기계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다는 2주에 한 번 돌아오는 마트 정기 점검일이었는데요. 직장 동료와 2인 1조로 이 씨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씨는 2년 전 실습생으로 입사해 정직원이 됐고 전문 자격증까지 땄는데요. 경찰은 점검을 위해 작동을 일시 중단시켰던 이 무빙워크를 누군가 작동시켰다는 이 경찰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 마트 측의 사전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작업 중 안전수칙은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 송파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친문 핵심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아직 당내 경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방송인 출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 두 사람까지 생각하면 이제 3파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제가 국민들께는 손발이, 자랑스러운 당원들께는 심장이 되겠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는 김경수, 황희, 권칠승 의원 등 20명 가까운 여권의 친문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상황본부 실장으로 활약했지만 대선 뒤 백의종군했던 최 전 의원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최 전 의원은 큰 포부로 호응했습니다. 국회의원에 이어 당대표 도전까지도 필요하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장 당내 경선 경쟁자인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물론 자유한국당 영입 1호인 배현진 전 앵커,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 등에 대한 우위도 자신했습니다. 야당에서 최선의 후보를 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 역시 결전을 벼르는 상황. 국회 살기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은 정치부에서 야당 취재하고 있는 송찬욱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키워드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 합당 넘어 연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합당으로 태어났죠. 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사실상 결심하면서 이제는 야권연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기어 같았던 야권의 선거연대 가능성을 유승민 대표가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그러니까 야당 후보들끼리 그 선거연대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로 서울시장 출마 안철수 전 의원 결심한 거죠?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 초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 출마 결심은 사실상 끝났고 이르면 이번 일요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년 전에 대통령이 도전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혔다. 궁금합니다. 진짜로 시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선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네, 우선 지금 좀 준비 상황부터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출마 선언만 하면 선거팀이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보좌진을 즉각 차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단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는 좀 강하다는 건데 그러나 이제 진짜 생각이 뭘까 생각하면 당연히 대권 도전이라고 봐야겠죠. 서울시장은 당이 요청하고 또 자신이 좀 희생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4년 임기 중에 3년 반 정도를 한 뒤에 그만둬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어쨌건 한때 동지였던 박원순과 안철수 이 두 사람 7년 만에 마주쳤습니다. 양쪽 다 전략 짜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무능력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7년 전 양보가 오히려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은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시민들께 제공해야 되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연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무능함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생각인 거고 박원순 시장은 인정할 이유도 없고 생각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3선 도전을 하면서 본인이 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안 위원장이 나와도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요. 안철수 위원장 주변 사람들에서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건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좀 측근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안 위원장이 2011년에 터무니없는 지지율 격차에도 양보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한테 양보를 해서 본인이 출마를 했었어야 되는데 양보를 한 후에 박 시장이 7년 동안 서울시장을 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좀 본론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승민 대표가 야권 연대 얘기했단 말이죠.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야권 연대라는 언급 자체를 처음 했기 때문에 조금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데요. 우선 유승민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할 거냐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만약 안철수 위원장의 승리, 당선 가능성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발언이 지난달 27일 그리고 오늘 약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연대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건데 하지만 이제 선거연대까지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의 반발, 외부의 비판 등 넘어야 할 산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 구도에 영향을 줍니까? 네, 일단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우상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위원장과 맞서는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선 판도에 큰 변화는 없지만 선거까지 시간이 제법 남아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공식적인 등장, 후보 단일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공방 등의 변수에 따라 판도가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송찬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인사 35%가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권에 집을 보유한 이들도 상당수였는데요.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집을 판 공직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잠실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인 이 아파트에 대해 장 실장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인 12억대로 실거래가는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장 실장 소유의 전용 면적 134제곱미터 아파트는 작년 말 기준 한 채의 실거래가가 23억 원을 넘었습니다. 장 실장은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평에 단독주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 실장처럼 청와대 참모 중 집이 2채 이상인 사람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조환기 의전 비서관을 비롯해 15명에 달합니다. 대통령의 경제과외교사로 알려진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공시지가 8억대 대치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김 보좌관은 목동의 상가 건물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급에서도 다주택자가 10명을 넘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치동과 분당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 갖고 있다고 신고했고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도 집이 2채, 강경화 장관은 남편과 함께 집 3채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에 나선 정부 정책을 무색히 할 만큼 고위공직자 상당수는 여전히 다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황사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겉옷차림이 덥게 느껴질 정도로 포근했는데요. 해가 진 지금도 쌀쌀하지도 않고 바람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내일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황사는 대부분 중국 북동 지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수도권 지역만 한때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한낮의 포근함도 계속되는데요. 서울과 대전은 20도, 대구가 19도로 예상되고요. 얇은 겉옷 하나면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영동과 일부 경북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은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봄 기운은 더 짙어지며 다음 주엔 거리의 풍경도 더 화사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중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서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남 진해에서는 벚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중부 지역도 다음 주 후반에는 화사한 봄꽃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포폰을 가져다준 브로커에게 사례금을 줄 때도 다른 조직원들을 따라붙게 해서 실제로 이 돈이 건네졌는지 확인 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결국 체포된 뒤 자신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작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남양주의 대형 마트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무빙워크에 모여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던 외부 정비관리업체 소속 작업자 21살 이모 씨가 기계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다는 2주에 한 번 돌아오는 마트 정기 점검일이었는데요. 직장 동료와 2인 1조로 이 씨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씨는 2년 전 실습생으로 입사해 정직원이 됐고 전문 자격증까지 땄는데요. 경찰은 점검을 위해 작동을 일시 중단시켰던 이 무빙워크를 누군가 작동시켰다는 이 경찰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 마트 측의 사전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작업 중 안전수칙은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 송파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친문 핵심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아직 당내 경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방송인 출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 두 사람까지 생각하면 이제 3파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제가 국민들께는 손발이, 자랑스러운 당원들께는 심장이 되겠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의 출마 선언장에는 김경수, 황희, 권칠승 의원 등 20명 가까운 여권의 친문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상황본부 실장으로 활약했지만 대선 뒤 백의종군했던 최 전 의원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최 전 의원은 큰 포부로 호응했습니다. 국회의원에 이어 당대표 도전까지도 필요하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장 당내 경선 경쟁자인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물론 자유한국당 영입 1호인 배현진 전 앵커,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 등에 대한 우위도 자신했습니다. 야당에서 최선의 후보를 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 역시 결전을 벼르는 상황. 좋게 살기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뭐 저는 하늘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은 정치부에서 야당 취재하고 있는 송찬욱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키워드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 합당 넘어 연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합당으로 태어났죠. 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사실상 결심하면서 이제는 야권연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기어 같았던 야권의 선거연대 가능성을 유승민 대표가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들끼리 그 선거연대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로 서울시장 출마 안철수 전 의원 결심한 거죠?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 초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 출마 결심은 사실상 끝났고 이르면 이번 일요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년 전에 대통령에 도전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혔다. 궁금합니다. 진짜로 시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선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네, 우선 지금 좀 준비 상황부터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출마 선언만 하면 선거팀이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보좌진을 즉각 차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단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는 좀 강하다는 건데 그러나 이제 진짜 생각이 뭘까 생각하면 당연히 대권 도전이라고 봐야겠죠. 서울시장은 당이 요청하고 또 자신이 좀 희생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4년 임기 중에 3년 반 정도를 한 뒤에 그만둬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어쨌건 한때 동지였던 박원순과 안철수 이 두 사람 7년 만에 마주쳤습니다. 양쪽 다 전략 짜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무능력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7년 전 양보가 오히려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은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시민들께 제공해야 되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연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무능함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생각인 거고 박원순 시장은 인정할 이유도 없고 생각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3선 도전을 하면서 본인이 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안 위원장이 나와도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요. 안철수 위원장 주변 사람들에서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건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좀 측근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안 위원장이 2011년에 터무니없는 지지율 격차에도 양보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한테 양보를 해서 본인이 출마를 했었어야 되는데 양보를 한 후에 박 시장이 7년 동안 서울시장을 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이 마주하는 날 4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만났던 과거와 달리 하루만 만납니다. 경우에 따라 서울과 평양을 출퇴근하는 셔틀 회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운명적인 숙제를 풀어야 할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남과 북은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다음 달 27일 정상회담을 여는데 합의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2007년 10월 열린 데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입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선 의전과 경호 등에 관한 실무회담도 열립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구축을 위한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가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남북 간 의견 교환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일 것입니다. 북측도 폭넓은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주의 문제가 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하는 겁니다. 민심이 바라는 게 우리의 우주입니다. 남북은 4월 중 후속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의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은 얼마만큼 환대를 받았을까요? 오늘 오후 북한이 50분 가까이 대대적으로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철저히 김정은을 중심으로 북한이 촬영하고 북한이 편집한 것들입니다. 먼저 곽정화 기자입니다. 군악대가 나팔을 불자 불빛 회장을 헤치고 김정은과 리설주가 레드카펫 위로 걸어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비공개 방문이지만 의장대 사열까지 합니다. 국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습근평 동지의 안내를 받으시며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해군, 공군, 명예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만찬도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찬은 호화로운 샹들리에와 금빛 장식으로 둘러싸인 인민대회당 금색 대청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전통 가극부터 클래식 우리 전통 공연까지 끊임없이 무대를 수놓습니다. 극진한 환대인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의 황제 의전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자금성을 통째로 내준 것만 빼면 의장대 사열에다 금색 대청에서의 만찬, 그리고 오색찬란한 공연 관람까지 판박입니다. 이튿날 오전까지 함께한 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내외가 탄 차량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외교에서 냉정한 국익 계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적 신뢰 역시 빼놓을 수 없겠지요. 처음 만난 김정은과 시진핑, 이 사람들은 30대 중반, 60대 중반이니까 30살쯤 차이 납니다. 북한은 이 둘이 형제의 정을 나눴다고 선전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는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 주석이 부인 리설주와 악수할 땐 지켜보던 김정은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직된 분위기는 금세 녹아내립니다.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커다란 항아리와 자기 그릇, 비단 등 화려한 선물을 진열해놓고 김정은 부부에게 직접 설명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친형제와 같이 뜨겁고 열렬한 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당 두 나라 최고領導자들 사이에 오가는 친형제와 같이 뜨겁고 열렬한 정이 흘러넘쳤습니다. 이어진 만찬에선 1983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과 만나는 영상까지 틀며 대를 이은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중 친선의 길이 아로새겨진 로세대領導자들의 고귀한 생애를 전하는 역사적 화폭들이 펼쳐졌습니다. 김정은이 베이징에 머문 시간은 25시간에 불과하지만 단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베이징에 머문 시간 딱 25시간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지나는 곳곳을 중국 당국은 철저히 공개했습니다. 통제했습니다. 이 모습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불안감 때문인지 정작 본인이 타는 벤츠 리무진은 평양에서 직접 열차로 실어왔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단둥역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14시간. 지나는 철로 사이사이 200m 간격으로 무장한 경찰이 서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철로 폭파나 훼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베이징역에 내려 숙소인 국빈관을 향하는 김정은 차량을 수십 대의 사이드카가 에워싸고 이동합니다. 자동차 행렬은 21대의 모터치클의 호의를 받으며 위풍당당한 개선 장군 같은 모습입니다. 김정은이 이동할 때마다 교통은 철저히 통제됐는데 반대편 차선까지 가로막고 완전히 비워놨습니다. 철통 같은 경호지만 자신이 탈 차량만큼은 북한에서 직접 열차로 싣고 왔습니다. 벤츠 리무진 뒷좌석에 금박 휘장이 박혀 있는데 지난번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 있던 북한 국무위원장 휘장과 똑같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후 처음으로 북한 밖으로 나온 가운데 신변보호엔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김정은이 먼저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용한 북미 정상회담은 3주째. 하달은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느 분도 쉬는 건 아니고. 논란은 있지만 5.18 기념일이 있는 광주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 부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시환입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젯밤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를 보강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여기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치소를 나서고 있습니다. 전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후 대기했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자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지금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성폭행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안 전 지사의 범행 부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보강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력을 집중해 성폭행 혐의를 보강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검찰은 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한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정부와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찰에게 얼마나 더 많은 수사권을 떼어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작심하고 이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지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드러냈던 문 총장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검찰이 완전히 배제된 데 대해서는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주도한 박 장관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등을 겨냥해선 법률을 전공한 분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을 놓고 실제로 그런 논의를 했을까 하는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가라며 논의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담겨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 대신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자치경찰 도입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벌인 힘겨루기에서 며칠 전까지 사과를 받아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 안전추진위원회 회원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이 황 청장의 골프 비용을 대신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접대 골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청장은 골프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골프 비용을 계산한 사람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골프를 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놓고 황 청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경찰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확한 사용료를 계산해 되돌려 줬어야 한다. 만약 차인이 발생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정식 감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오늘의 뉴스터치는 금괴를 빼돌린 절도 사기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 방 안에 있던 20대 남성 경찰을 보고 잠에서 깹니다. 경찰이야, 어? 네? 경찰이라고. 경찰이요?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야? 네? 저예요? 체포영장. 20대 청년들이 줄줄이 체포되는데요. 22살 A씨 등 10명은 지난해 7월 금괴 배송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금괴 유통업체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되는 1kg짜리 금괴 6개, 시가 3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원래 금괴 무역 중개업자로 일해 이 수출입 과정을 훤히 알고 있었는데요. 이 범행 전 조직원들을 모아 역할 분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선후배들에게 각각 조직원들의 모집책, 그리고 배달책, 여권을 위조하거나 이 대포폰을 만드는 역할을 맡겼는데요. 금괴 수출 유통업자들이 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고 여권에서부터 각종 관계 증명서까지 위조했습니다. 이 돈으로 외제 차량이나 명품 시계를 사고 성형도 하며 호화 생활을 했는데요. 금괴를 판 돈으로 호화 요트를 빌린 뒤 불꽃놀이를 보면서 파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믿지 못했는데요. 실제 조직원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시죠. 자신들의 공식적으로는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중국 대사가 직접 찾아와 김정은 방중 결과를 국가안보회의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젯밤 김정은과 만남이 매우 잘 됐다는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그의 인민들과 인류에게 옳은 일을 할 좋은 기회가 있다며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백악관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We feel like thing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at the meeting yesterday was a good indication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has been working. 하지만 북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이 최대한의 압박 작전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거리를 좁힌 북한이 제재 완화와 단계적 비핵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我们也一直本着这一原则，在半岛问题上发挥着积极的建设性作用。作为安理会常任理事国，中方履行自己国际义务的意愿，是毋庸置疑的。 하지만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압박이 느슨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었던 북한 식당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동 최대 북한 식당인 류경 식당은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평양 고려관도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월 10일까지 북한 자본이 투입된 식당과 기업에 모두 철수를 명령했고 1월 초 선양 7보산 호텔 등 상당수 북한 기업이 영업을 중단했지만 다시 돈벌이를 시작한 겁니다. 대북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경 무역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곧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둥은 대북 제재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곳입니다. 김정은이 베이징을 다녀간 이후에 북중 간 훈풍의 기대감 역시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늑장 부실 대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건데요. 최순실 씨가 관저에 도착하기 전까지 대면 보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보고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건 최순실 씨를 만난 뒤였습니다. 오후 2시 15분 청와대 관저에서 최 씨와 함께한 회의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구조 상황을 보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 비서관 3명은 그로부터 2시간 전인 정오 무렵 사고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누가 대면 보고를 할지 떠넘기며 전전긍긍한 탓입니다. 세 사람은 결국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올 때까지 대면 보고를 미뤘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런 사실을 모두 숨겼습니다. 세월호 사태 당일 피청구인이 머물던 관저로 외부인은 누가 들어왔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피청구가 그 참모들이 대책회의 하진 않았죠?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본관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서관 세 사람은 검찰에서 최 씨가 관저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과 함께 자신들이 대면 보고를 미룬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한 A 변호사는 문고리 3인방의 진술에 대해 일방적 주장으로 모두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검찰이 오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기소한 건 이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윗선이 이 세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대응문건 작성 지시 혐의 어찌 인정하시나요? 조 전 수석은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걸 사전에 막는 대응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지시를 받은 윤 전 차관과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특조위 회의 내용 등을 수시로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가 무산되게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조사 불가 논리나 특조위 비판 문건을 만든 것도 두 사람의 지시에 따른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사한 해수부 간부 3명에 대해선 상부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변인들의 논평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찰을 개에 비유해 비판했다 사과했는데 이번에는 세월호 7시간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다 논평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어제 저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촛불 집회를 광란의 시간으로 언급하며 국정농단이란 제목으로 끌려내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적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홍 대변인은 첫 논평 배포 후 2시간 정도 지나 박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편파적으로 수사받은 게 사실이다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더 거세졌고 한국당은 오늘 새로운 논평을 냈습니다. 그 시간에
집무실에 있지 않고 침실에 있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의 논평은 당과 상의하지 않은 개인적인 논평이었다고 선긋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섞고 대조해야 할 대상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역하고 앞장섰던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제 논평도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련하기조차 합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국민과 유가족 앞에 네,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한 검찰 수사 결과 사회부 강경석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4시간의 미스터리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가운데 3시간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지만 나머지 4시간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짚어볼 부분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두고 여러 가지 괴담이 많았잖아요. 결국 그 괴담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건가요? 네,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혜 씨를 모처에서 만났다는 소문을 비롯해 청와대 내에서 구판을 벌였다거나 의료 시술을 받느라 이 7시간의 행적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괴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첫 보고를 받았던 그리고 지시를 내렸던 오전 10시 22분부터 최순실 씨를 비롯한 5인방, 문고리 3인방과 함께 5인 회의를 하기 전까지 남겨진 4시간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4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4시간에 대한 억측이나 괴담이 또다시 생길 수도 있는데 이 4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네, 검찰이 6개월에 걸쳐서 즉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자 63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만난 외부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관전에서 의료 시술 행위도 없었다고 검찰은 못 박았습니다. 오전 10시 41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가 관저로 들어가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한 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가글액을 전달했던 간호장교는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대는 명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시가 있으면은 갖다 드려요. 그러면 왜 가끔 의료용 가글을 쓰셨을까요? 하필이면 그날? 네. 다만 검찰은 당시 전후 상황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3월만 유럽 순방을 다녀온 뒤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또 당시 인후염 관련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추론은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라 4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본인을 직접 조사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런 국가적 참사 상황에서 내실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이렇게 내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면서요. 네, 박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지낸 유일한 인물이죠. 이 관저 요리 담당사인 요리연구가 김막업 씨는 지난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 7시간 행적이 어떠니 온갖 말들이 있었지만 그냥 평소처럼 내실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당일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오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청와대는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한 겁니까? 검찰이 내린 결론은 최순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문고리 3인방은 구속된 뒤 최 씨가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 왔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4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채워지고 있는 이 7시간의 행적. 하지만 남은 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결국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박 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지켜야 할 마지막 의무는 진실을 밝히는 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강경석 기자였습니다. 1948년에 벌어진 제주 4.3 사건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을 당했었죠. 올해로 70주년을 맞아 제주도는 이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제주도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라는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4.3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됩니다. 찬성 31명으로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한 차례 제의를 요구했지만 다시 의결한 겁니다. 제주도에는 4.3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제주 4.3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주도는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공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방 공휴일을 정한 건 제주도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도청과 의회, 산하기관 공무원만 쉴 수 있습니다.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만 특혜를 누린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공휴일까지는. 그게 불만이죠. 공무원은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발이 따르자 제주도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왜 공무원만 쉬냐고.